안녕하세요. 지원지안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12강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여기 19세기 파트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빈체제, 프랑스 7월 2월 혁명, 여기 너무 자주 나오고요. 영국 자유주의 개혁, 이탈리아 독일 통일, 19세기 미국과 러시아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 산업혁명이나 사회주의 파트인데, 여기가 개정된 교육과정 이후로는 1호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대공황이라든지 파티마 왕조라든지 굉장히 색다른 주제들이 또 빵빵빵 튀어나왔어요. 여기도 언제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마지막은 진짜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제 꼼꼼하게 다 살펴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빈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빈체제란 빈회의에 입각해서 수립된 체제를 빈체제라고 해요. 그럼 빈회의부터 봐야겠죠? 빈회의는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입각해서 빈체제가 수립되어 주도한 사람 누구냐? 오스트리아의 외상 메테르니입니다. 그래서 빈체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정통주의, 보수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확산시킨 두 가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합니다. 이 빈 체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동맹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동맹이라 해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동맹을 맺고요. 여기에 영국까지 합한 게 4국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빈체제에 대항한 저항운동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빈체제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좀 주장하는 세력들은 반대로 빈체제에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까르보다리 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얘들도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 자유주의 운동을 계속 전개했고요. 독일에서는 대학생들이 부르센 샤프트라는 학생조합을 결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자유주의 운동 전개하고요. 러시아에서는 청년 장교들이랑 지식인들이 데카브리스트 봉기를 일으켜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 식민지였는데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독립은 연도, 누가 도와줬는지까지, 누구로부터 독립했는지까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 얘기는 진짜 안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에 살던 볼리바르나 산마르틴이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주도합니다. 기존의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등의 유럽 국가들이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저기 미국 밑에 서인도 제도에 가면 아이티라는 나라 있어요. 여기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등 독립을 하고요. 이때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지원하기 시작해요. 왜 했을까요? 당연히 그 탐내는 있어서 그렇죠.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들 상품 시장으로 확보하려고 라틴 아메리카를 지원해요. 이때 미국이 멀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멀로는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아메리카, 북미, 남미 포함해서 아메리카 전체에 대해서 유럽의 불간섭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영국 보고 간섭하지 말라 이러죠. 그리고 뒤이어 라틴 아메리카 다른 국가들도 독립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저항 얘기는 그리스 독립전쟁이던 데카브리스 봉기던 단독으로 취재됐었고요. 작년에 EBS는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을 딱 주제로 묶어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수능에는 평가원에는 작년 평가에는 등장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EBS 분석서를 만들어 드리는 건
여러분들 EBS에 보면 이미 기출에 등장했던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나 비슷한 내용의 문제들. 근데 그런 거는 굳이 기출 풀어봤는데 또 풀 필요는 없거든요. 풀면 좋지만. 그래서 시간 없는 학생들 그거 버리고 이렇게 새로웠던 소재들, 빈티지에 대한 저항을 이 주제만 뽑아서 문제를 출제한 경우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보고자,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대비해보고자 제가 그런 것만 쏙쏙 꼽아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어쨌든 빈체제에 대한 저항 내용까지 잘 정리해 둡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각 유럽 국가들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7월 혁명부터 볼게요. 이 7월 혁명, 2월 혁명은 각각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빈체제 상륙 이후 부르 왕조가 부활합니다. 그때 즉위한 인물이 루이 18세예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샤를 10세가 즉위를 하는데 전제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들을 탄압하고요.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시민 세력, 노동자들이 이 샤르 10세의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프랑스 7월 혁명을 주도해요. 그래서 샤르 10세를 추방하고요. 그래서 부르모 왕조가 붕괴됩니다.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초대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루이 필리프는 제한 선거제 토대로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합니다. 이 역시 돈 있는 사람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수 은행과 대지주가 부와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게 루이 필리프 왕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해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혀놨더니 뭐 얘도 별반 다르지 않죠. 돈 있는 사람만 선거권을 갖고 소수 은행과 대지주만 부와 권력을 독점했다. 여기까지가 루이 필리프 7월 왕정의 특징이다. 이해가죠? 이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에선 벨기에가 독립하고요. 이탈리아는 마치니 청년 이탈리아당이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영국도 여러 자유주의 개혁을 촉진하고요. 그래서 프랑스 7월 혁명 배경 전개 개혁까지 잘 파악해 둡시다. 아시겠죠? 자, 이 프랑스 2월 혁명의 배경은 그럼 뭘까요? 당연히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루이 필리프 왕정의 소수 은행과 대주주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요. 그 다음 프랑스 내에서도 산업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의식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와 중하층 시민들 선거권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도를 해요. 2월 혁명은 노동자와 중하층 시민. 그래서 당연히 루이 필리프 추방하고요. 이제는 왕이 없이 살아보자 제2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발발했고요. 이로 인해서 메테르니가 실각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통일운동도 자극하고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개최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가 프랑스 2월 혁명입니다. 이 7월 혁명, 2월 혁명 너무너무 자주 나와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작년 수능 때는 루이 필리프가 등장했죠. 근데 이 루이 필리프에 대한 힌트는 하나도 안 주고 샤르 10세의 힌트를 준 다음에 이 다음이 루이 필리프다.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알아두고 이 흐름까지 다 파악해야 둬야 되는 게 이제 세계사에서 필수적인 덕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 프랑스 3월 혁명, 프랑스 2월 혁명,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랑 잘못 봤네요.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의 프랑스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2월 혁명 이후에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그 나폴레옹, 아까 봤던 나폴레옹, 그러니까 시민혁명 때 등장한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고요. 얘는 조카예요. 조카일걸?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삼촌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황제에 즉위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첫 번째 제정이고 두 번째 제정이라 해서 제2 제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크림 전쟁에 참전하고 이탈리아도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고요. 이 세 나라 점령하고 멕시코 원정을 떠나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랑 싸웠다가 전쟁이 지고요. 결국 루이 나폴레옹은 몰락하고 제2제정도 붕괴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권력을 잃어요. 이제 이 프랑스가 프로이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제3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이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동자 시민 사회주의자들이 자치정부를 수립해요. 그게 파리 코민이에요. 프랑스 정부군이었던 제3공화정의 정부군이 파리 코민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9세기 프랑스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둡시다. 그 다음 영국 자유주의 개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터가 아니죠. 영국 자유주의 개혁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자유주의 개혁을 실시해요. 근데 의회가 주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우선 심사법을 폐지해서 영국 국교도가 아니더라도 공직에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해방법을 제정해서 카톨릭 차별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공장법을 실시해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과 심야 작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1차 선거법 개정을 실시합니다.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 선거법 개정을 실시하는데 우선 부패 선거구를 폐지해요. 부패 선거구란 인구 비례에 입각해서 선거구를 짜야 되는데 인구는 적은데 선거인단이 많게 보이는 어쨌든 거짓말로 선거구를 짜는 몇몇 선거구가 있어요. 그런 부패 선거구를 다 폐지하고요. 도시 신흥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그러면 하층 노동민들은 아직까지 선거권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하층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한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를 했고요. 이때 인민헌장을 발표해요. 여기에 이제 뭐 선거권 달라 이런 게 줄줄이 써져 있는 글이 인민헌장인데 이걸 영어로 차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후에 2, 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었고요. 여성들도 4차, 5차, 6차를 통해서 선거법을 획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 정책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곡물법을 폐지해서 해외에 싼 곡물도 수입을 하고요. 크로메일 만든 항해법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선박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수립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잘 정리해둡시다. 다음 이탈리아 통일입니다. 이 이탈리아 통일은 진짜 맘먹고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평가원이 사실 힘을 좀 빼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맘먹고 내면 애들 울어. 특히 이 순서 복잡해서 진짜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나폴레옹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는 당시 여러 소국들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나폴리, 샤르데나, 교황령 등으로.
또 이탈리아 북부 요 지역은 또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 이탈리아 민족 의식을 자극하니까 마친이라는 인물이 통일운동을 전개합니다.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러나 실패를 합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한 건 카보우르와 가리발디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샤르데냐의 재상 카보우르가 통일운동을 전개합니다. 샤르데냐는 요 섬이에요. 그래서 카보우르가 통일운동을 전개해요. 우선 카보우르는 이제 샤르데냐에서 내정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군대도 개편하고 산업도 장려하고 외교 정책을 치밀하게 해서 나라의 국력을 강화했고요.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전개합니다. 이거 누구랑 싸웠을까요?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도와줘요, 이탈리아를.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겨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이때 카보루가 오스트리아에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여기를 통합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죠? 카보루가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합해요. 근데 이때 프랑스가 도와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 도와준 대가로 사부이랑 니스를 프랑스에 할양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요. 사보이, 사부이 다 같은 말이에요. 보이. 프랑스에 할양해요. 그 다음 이제 이탈리아의 군인인 가리발디가 등장을 합니다. 가리발디가 남은 저 남부를 다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부 원정을 나서요. 그래서 붉은 셔츠단이라는 의용군 군대를 이끌고 남부 원정을 나섭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나폴리 등 남부 지역을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해요. 이게 두 개가 시칠리아고요. 나폴리가 여기죠. 그래 이 큰 덩어리 하나가 이쪽 시칠리아, 이것도 시칠리아, 두 개가 양 시칠리아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시칠리아랑 나폴리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리발디가 남부 지역을 차지했죠. 이거를 샤르데나 국왕인 엠마누엘레 2세에게 바쳐요. 그리고 아까 카보루가 차지한 중북부와 가리발디가 차지한 남부를 합쳐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합니다. 이후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후에 베네치아, 로마 교황령까지 병합하면서 1870년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돼요.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한 건 61년이고요. 베네치아와 교황령을 통합해서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된 건 1870년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교황령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차례대로 접수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통일 때 있었던 일인지 알아라는 수준으로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우선 이 순서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요. 카보루부터 가리발디랑 통일 완성까지 순서 무조건 잡고요. 특히 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관계는 한 번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물어봤던 걸, 이 전쟁 상황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와의 관계까지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언제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를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 통일 보겠습니다. 여기도 학습법은 이탈리아 통일이랑 똑같아요. 순서 무조건 학습해 두시고요. 관세동맹,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각각의 사건들의 특징,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통일 전쟁을 전개했는데 이때 누구랑 싸워서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완벽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독일 통일이 진짜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어렵게 나와요. 진짜 난리 날걸? 그러니까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자, 독일 통일도 보겠습니다. 자, 독일 통일 보겠습니다.
독일 역시 이탈리아랑 마찬가지로 여러 소국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아까 나폴레옹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대부분 신성 로마 제국으로 원래 묶여 있었던 걸 나폴레옹이 다 쪼개놨죠. 그리고 이런 작은 여러 국가들을 모아서 라인 연방을 수립합니다. 그 라인 연방은 프랑스 위성 국가라 해서 프랑스 말 무조건 들었어야 했는 프랑스 부하 국가였어요. 다만 요 프로이센 1866년 이전에 이만큼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커졌으니 이 초록색과 연두색 부분을 프로이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센과 요 밑에는 오스트리아도 굉장히 컸거든요. 는 컸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라인 연방에 포함되지 않고 나폴레옹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근데 나폴레옹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 뒤로 이제 라인 연방도 해체돼서 여러 소국으로 이렇게 여러 소국으로 독일 국가들이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래서 총 40여 개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아주 약한 연방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 독립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까지는. 그래서 일단 우선 이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독일 연방 내 국가들 사이에 관세를 철폐해요. 그래서 독일 연방 국가들끼리는 무역을 좀 원활하게 하죠. 그래서 경제를 통합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 내 자유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개최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낮은 단계의 연방이 아니라 좀 강력한 하나로 묶어진 통일된 독일을 만들어 보자. 이걸 논의하고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을 어떻게 통일할까를 두고 통일 방안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대독일 통일 방안이랑 소독일 통일 방안이 합의돼요. 충돌해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근데 합의가 되지 않죠. 소독일 통일 방안은 오스트리아 빼고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 방안. 여기 오스트리아 있으면 여기 자기들끼리만 통일하자. 아니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통일하자.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게 대독일 통일 방안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누구랑 많이 싸웠겠어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제일 많이 싸우지. 자기들 주도하에 통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합의를 못하고 끝나.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에서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통일을 주도해요. 우선 철혈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덴마크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선 덴마크 처리하고요. 덴마크를 접수하죠. 그 다음 아까 거슬렸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프로이센이 이겨서 프로이센 중심의 북독일 연방을 결성해요. 이제 오스트리아는 아예 빠져요. 이제 북독일 연방을 결성했는데 이 남쪽에도 프로이센 남쪽에도 여러 독일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쪽 독일 국가들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거슬리는 게 누구야?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프로이센이 프랑스랑 또 전쟁을 합니다. 이때가 나폴레옹 3세랑 싸운 거예요. 프로이센이 이겨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남독일 국가들 대표적으로 저기 바이에른 있죠? 여기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자스 로렌 보이죠? 이거 프랑스 땅이었는데 이때 프로이센이 차지해요. 그리고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해요. 어디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약간 프랑스 약 올리는 거죠. 우리가 이겼는데 너네 궁전에서 우리 황제 즉위도 할게. 프랑스는 졌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독일 통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확실하게 꼼꼼하게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19세기 미국과 러시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재작년에 한번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요. 아까 지도 봤으면 알 텐데 이게 미국이라 치면 여기서 시작을 했죠. 13개 식민지에서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1840년대 말이면 서쪽 끝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하고 자본주의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부랑 북부가 대립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 왜 대립을 했냐? 일단 둘의 상태가 좀 많이 달라요. 북부는 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상공업이 발달해서 노예제를 반대했고요. 보호무역과 연방주의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남부는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을 운영을 했고요. 자유무역과 분권주의, 그러니까 각 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남부와 북부가 계속해서 대립을 해요. 그래서 막 새로운 주가 탄생할 때마다 남부에 갈지 북부에 갈지 이것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결국 이 갈등이 심해지는 게 링컨 당선 때예요. 링컨은 당선되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거야. 노예제 폐지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링컨은 노예제 확대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노예주, 남부주, 노예제를 허락하는 주가 탄생하는 걸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부의 7개 주는 링컨에 반대하면서 연방을 탈퇴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61년에 시작됩니다. 초기엔 남부가 우세했으나 링컨이 그냥 아예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노예제를 폐지해버리죠. 그래서 그 많은 해방 노예들이 북부 군대에 참여하고 북부가 여론의 지지까지 확보합니다. 그래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전세를 역전했고요. 마침내 북부가 1865년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흐름, 연도랑 중간에 노예해방선언, 게티즈버그 전투까지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륙횡단 철도가 1869년 개통됩니다. 그리고 해외 임자도 많아지고요. 시장도 확대되면서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19세기 말에 성장해요. 애초에 땅도 크고 자원도 많아서 크게 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이에요. 19세기 미국을 살펴봤고 그 다음 러시아 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는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넓은 영토 보유했는데 차르가 계속해서 전제 정치를 실시했고요. 농노제를 유지해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1세 때 데카브리스트 봉기가 발발합니다. 청년 장교들이랑 지식인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요. 그러나 니콜라이 1세가 진압을 했고요. 뒤이어 크림 전쟁을 발발합니다. 러시아가 흑해 쪽으로 남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누구랑 싸웠냐? 러시아랑 오스만이 싸웠는데 이때 영푸가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이 오스만을 지원합니다. 결국 오스만이 승리하고요.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 좌절돼요. 이것도 크림 전쟁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니콜라이 1세 다음으로 이제 알렉산드르 2세예요. 알렉산드르 2세는 여러 내정 개혁을 실시해. 그래서 농노 해방령을 우선 발표하는데 이게 유상 폐지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농민들만 농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농민들 부담이 좀 컸죠. 어쨌든 그리고 지방의회라든지 국민 개명제, 징명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르 전제 정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고요. 이 차르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그들을 나로드니키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식인들이 주도를 했는데 차르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 브나로드 뜻 자체가 민중 속으로거든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을 계몽시키자. 그래서 민중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정부가 탄압하고 농민들은 의외로 전제 정치에 관심이 없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이 현타 맞고 무정부주의자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차르 전제 정치가 더 강화되는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되는 악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 시험에 나올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잘 정리해둡시다. 미국은 저 남북전쟁 흐름, 배경 전개 결과까지 잘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는
니콜라 1세랑 알렉산드르 2세 때 사건들 각각의 특징들 잘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볼게요. 산업혁명은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니. 근데 산업혁명은 그동안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이런 주로 산업혁명 때 발명된 물품들, 상품들의 시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19세기인지 18세기인지 그걸 좀 위주로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사회주의에 관한 내용도 이전 교육과정에서 종종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의 의미는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시작돼서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현상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은 어땠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상업혁명으로 유럽의 경제가 발전돼요. 그래서 선대제라든지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농업 비중이 더 높았어요. 매뉴팩처는 이제 공장제 수공업이어서 단체로 일꾼들을 모아놓고 수공업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선대제는 상인이 농민이나 수공업자에게 돈을 일부 먼저 주고 그만큼 물건을 생산해서 받는 형태를 선대제라고 합니다. 먼저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돈을. 산업혁명이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행됐는지 배경을 먼저 볼게요. 우선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 영국 내에서 자본이 많이 축적이 됐고요.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대규모 해외 식민지를 보유했고요. 2차 인클루전 운동으로 노동력이 풍부했고 과학적 태도를 갖췄어요. 그래서 신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지하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석탄이나 철 등이 많이 풍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출발했고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영국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해요. 옷감 만드는. 그래서 방접기와 방찍기 발명으로 면직물이 대량 생산이 됩니다. 방접기는 실을 만드는 기계고요. 방찍기는 천을 짜는 기계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 두 기계를 통해서 면직물 공업이 더 활성화됐다.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와트라는 인물이 18세기에 증기기관을 개발했네요. 증기로서 기계를 돌리는 건데 이때 새로운 동력원으로 증기기관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면직물 생산도 더 늘어나고 석탄 채굴량도 늘어나고 공업 분야의 효율성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장계 기계 공업이 확산돼요. 이 산업혁명이 면직물에서 시작돼서 증기기관 발명 이후에 기계, 제철, 석탄 등으로 더욱 확산됩니다. 그래서 교통에서는 영국에서 19세기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이 증기기관차를 제작하고요. 미국에선 폴턴이라는 인물이 증기선, 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19세기 모스라는 인물이 유선 전신을 발명하고요. 벨이라는 인물이 전화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마르코니라는 인물이 무선 전신을 발명해요. 그래서 각각 몇 세기인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유럽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초에는 벨기에, 프랑스로 확산되는데 벨기에에서는 광업, 제철업이 발달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석탄 생산, 섬유 산업이 발달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미국, 독일로 뻗어나가요. 미국에서는 중화공업 발달하고요. 농업이 기계화되고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관리하고 대규모 투자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되죠. 독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에 산업혁명이 전개돼요. 그래서 보호무역 시행하고 기업의 산업보조금도 지급하고요. 기술자도 많이 양성합니다. 그리고 중화공업이 그래서 독일에서는 대표적으로 발달하고요. 19세기 후반 러시아와 일본도 산업혁명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선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부설하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화를 추진해요. 여기까지 알아둡시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는 산업사회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산업사회의 특징은 첫 번째가 공장제 기계공업이에요. 공장에서 기계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배치하고요. 노동 과정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인구와 물자 이동이 편리하게 됐고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화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산업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간의 생산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돈 주는 자본가, 공장 갖고 있는 자본가와 일하면서 월급 받는 임금 노동자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산업혁명입니다. 여기도 그래도 한 번은 꼭 봐두세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문제점도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노동 문제.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아동 여성 노동 착취, 저임금, 비위생적인 노동 환경 등 이런 게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공장들이 도시에 있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급증해서 주택 부족, 위생, 전염병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가 노동운동이에요. 그 중에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해서 일자리를 되찾자라는 기계 파괴 운동, 즉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해요. 이건 정부한테 탄압당하고요. 또 다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본가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요. 이런 사회 문제를 또 해결하고자 공장법을 영국에서 제정해서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거나 여성 아동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요. 노동자에게 경제적 혜택이나 정치적 권리를 나눠주면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가 등장한 거죠. 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했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해요. 생산수단이라, 즉 토지나 공장, 이걸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공유하면 빈부격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농장이나 토지를 다 소유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타협과 협동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없는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구상을 해요. 대표적으로 오원이라는 인물이 뉴 라나크라는 협동촌 위에 보면 이상적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작업 공동체를 설립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기 사회주의 대표 인물로는 오원 프루의 생시몽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국가 단위로 사회주의를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냥 미국이나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회주의 단체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모아서 이스라엘에도 있다고 들어봤어요. 모아서 그냥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단체? 뭐 지역? 이런 작은 마을?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뭐 들어봤다. 소개 한번 해봤고요. 초기 사회주의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 운동 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시도한 과학적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애들은 노동자의 계급투쟁, 혁명이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랑 앵글스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가끔 인문학 간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학과 막 작년에 진짜 감동받았던 댓글 중에 자기도 사학과 갈 예정인데 선생님 자료나 교재나 강의가 역사를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1년 잘 배웠다고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사학과든 철학과든 정치학과든 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쪽으로 진출할 학생들은 대학 가면 마르크스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배워요. 그래서 현대 이 문과는 어쨌든 마르크스에 대한 사상을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가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사회주의여서가 아니라 이 학문은 마르크스의 학문은 어쨌든 현대 역사 철학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꼭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 어디 경희대인가 이 마르크스 내용을 누가 가르쳤다고 교수님이 가르쳤다고 학생이 신고했대요. 그럼 경찰이 왔대. 경찰은 왜 온 거야? 저가 사회주의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든 철학이든 정치학이든 꼭 필수적이에요. 지금의 현대 그 국제 정치든 역사든 철학이든 이해하는데 필수인데 우리 윤사에서도 배우잖아. 근데 왜 교과서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막 마르크스를 옹호하진 않잖아. 저도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뭐 필수인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그래서 문과 가는 학생들은 꼭 배우게 된다. 근데 어, 윤사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사한 학생들은 또 마르크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19세기 문화인데 여긴 진짜 안 나와요. 정말. 그치만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인생은 진짜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과학을 보면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이거 19세기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 나오는 건 이게 19세기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세균학이 발달하고요. 물리학 화학에선 렌트겐이나 퀴리 부부가 활약을 하고요. 에디슨이 전구 추궁기 발명해요. 그리고 패러데이가 발전기를 발명합니다. 학문에서는 콩트가 실증주의를 제창하고요. 리카르도나 멜서스가 고전 경제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라는 철학 분야가 등장해서 벤담이나 밀 등이 공리주의를 연구해요. 공리주의는 뭐냐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인간 이익과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는 이 인류 전체 행복의 총 합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행복의 합이 인류 역사의 행복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치킨을 없애자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거를 공리주의 입장에서 따질 거면 이 치킨을 없앰으로써 이게 인류의 행복에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지를 다 따져요. 그래서 그게 만약 인류 역사에 치킨을 없애는 게 인류 전체 행복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치킨을 없애고요. 만약에 이게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계속 치킨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헤겔은 관념론이라는 학문을 완성시켜요. 그리고 문화예술에서는 19세기 전반에 낭만주의, 19세기 후반에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중시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19세기 후반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선 찰스 디킨스, 음악에선 민족주의 영향을 받는 국민음악, 그리고 인상파 화가 등 이런 분야에서 많은 작품이 탄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주의와 19세기 문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또 서양사 끝이에요. 그래서 서양사는 여기까지니까 잘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엔 서아시아사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세계부터 수업 진도를 할 거고요. 이제 서아시아 보고 인도사 보고 일본사 본 다음에 중국사 하고요. 현대사 저기 뒤에 제국주의부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진짜 다 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정리해주고 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